내 65번째 생일 아침, 나는 내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인 선물을 받았다. 내가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 내가 모든 것을 희생하며 길러온 아이가 내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다. 엄마, 이제 요양원에 들어가셔야죠. 집이랑 돈은 제게 넘기시고요. 나는 반박하지 않았다. 눈물 한 방울 흘리지도 않았다. 단지 미소를 지으며 그날 바로 서울에서 가장 고급스러운 시니어 레지던스로 향했다. 그리고 입주 서류에 서명을 했다. 같은 날 나는 신탁을 최종적으로 정리하며 아들과의 모든 재정적 연결을 끊었다. 더 이상 내 재산에 접근할 수 없게 했고 그를 향한 연민조차 남기지 않았다. 나 없이는 그의 세상이 하룻밤 사이에 무너졌다. 하지만 나는 문을 닫는 그 순간부터 내 진짜 인생이 시작되었다. 65번째 생일을 이렇게 보내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다. 내가 원했던 건 단지 조용한 저녁 식사였다. 주방에서 내가 가장 자신 있는 닭고기와 밥 캐서롤을 만들고 크림이 풍부한 버섯 수프와 신선한 시저 샐러드를 곁들였다. 집안은 따뜻한 집밥의 향기로 가득 찼고 식탁은 이미 준비되어 있었다. 은식기를 반짝이게 닦아놓고 촛대에 초도 꽂아 놓았다. 아들이 집에 돌아오길 기다리며 그는 1년 동안 이 집에 발을 들인 적이 없었다. 어릴 적 내 생일이면 주방 문 옆에 숨어들 꽃 한 다발을 꼭 쥐고는 고개를 빼꼼히 내밀던 아들이었다. 생일 축하요, 엄마. 작은 손으로 꽃을 내밀며 속삭이던 그의 눈은 자랑스러움으로 반짝였었다. 하지만 이제는 그가 마지막으로 나를 엄마라고 부른 게 언제인지조차 기억나지 않았다. 거실 벽에 걸린 시계를 흘끗 보았다. 저녁 7시 30분. 그는 오늘 밤 깜짝 선물을 준비했다고 약속했지만 지금까지 그의 흔적은 보이지 않았다. 나는 촛불을 켰다 껐다를 반복하다가 결국 포기했다. 8시 반이 되어서야 현관문이 삐걱거리며 열렸다. 서프라이즈. 기대와 달리 아들 준호는 술 냄새를 풍기며 비틀거리며 들어왔다. 게으른 미소가 그의 얼굴에 번졌다. 내가 무슨 말을 꺼내기도 전에 한 여자가 그의 팔에 매달린 채 따라 들어왔다. 화려한 옷차림에 진한 화장을 한 그녀는 한 손으로 커다란 가방을 들고 다른 손은 눈에 띄게 부른 배를 감싸고 있었다. 엄마, 이게 말했던 깜짝 선물이야. 준호는 비꼬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 사람은 태희예요. 넷의 약혼자고 벌써 임신 6개월째야. 나는 얼어붙은 채 서 있었다. 그래서 말인데 엄마가 잠시 집으로 돌아오면 좋겠어. 그는 아무렇지도 않게 덧붙였다. 태희가 곧 출산할 텐데 산후조리 기간 동안 도움이 필요하거든. 어차피 엄마도 은퇴했으니까 좀 유용하게 시간을 써야지 않겠어. 태희는 고개를 가웃하며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코를 찡그렸다. 근데 아줌마가 아기 돌볼 체력이 되는 건가요? 이게 과연 가능할까요? 나는 움직이지 않았다. 손가락만 치맛자락 끝을 꽉 움켜쥐고 있었다. 괜찮아. 준호는 마치 날씨 이야기를 하듯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다. 엄마가 못하겠다면 요양원도 있잖아. 근데 그 좋은 곳들은 돈이 꽤 들더라고. 돈 낭비는 정말 싫은데 말이야. 그의 목소리에는 따뜻함도 걱정도 없었다. 차가운 무관심 속에 숨겨진 은근한 협박이었다. 나는 조용히 웃음을 터뜨렸다. 거의 무게조차 느껴지지 않을 만큼 가벼운 웃음이었다.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깜짝 선물이라는 게 나한테 부모 일을 제안하는 거였구나. 그리고 내가 거절하면 이미 요양원을 알아봤다는 거네. 그는 눈을 깜빡이며 예상치 못한 반응에 당황한 듯 보였다. 엄마, 그래. 가족이 제일 중요하다고 항상 말했잖아. 지금 가족이 엄마를 필요로 하는 거야.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아무 말 없이 1층으로 올라갔다. 모든 것이 이제야 선명해졌다. 그가 1년 동안 나를 찾아오지 않았던 이유는 바빠서가 아니었다. 내가 필요할 때만 유용한 존재였기 때문이었다. 내가 정성껏 준비한 식사는 식탁 위에 그대로 남았다. 차갑게 식어가는 음식처럼 이 집에 대한 내 마지막 온기도 서서히 식어갔다. 그날 밤 나는 침실 창가에 앉아 휴대폰을 들고 스카이뷰 레지던스에 전화를 걸었다.
서울에서 가장 고급스러운 시니어 레지던스였다. 안녕하세요. 스카이뷰 레지던스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프리미엄 독립형 스위트를 예약하고 싶습니다. 나는 차분히 말했다. 20년간 일시불로요. 확실하신가요? 상당한 금액입니다. 확실합니다. 비상 연락처로 가족분을 등록하시겠습니까? 잠시 멈췄다가 나는 부드럽게 대답했다. 가족은 없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잠시 정적이 흘렀다. 알겠습니다. 5일 내로 고객님의 거주지로 이사 및 앨리스 팀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고 방 한쪽 화장대 위에 놓인 두 장의 사진으로 눈길을 돌렸다. 하나는 연구원 시절 리처드와 내가 실험실에서 찍은 사진이었다. 하얀 연구복을 입고 밝은 미래를 꿈꾸던 시절의 모습이었다. 다른 하나는 아기였던 준호를 품에 안고 웃고 있는 내 모습이었다. 나는 조용히 손을 뻗어 두 번째 사진을 뒤집었다. 가슴 속에 차가운 한기가 스며들었다. 아마도 나는 생각했다. 65세가 된 지금 더 이상 누구에게도 내 존엄을 빼앗길 수 없다고. 그날 밤 생애 처음으로 마음 깊은 곳에서 안도감을 느꼈다. 다음 날 아침 아래층으로 내려오자마자 주방에서 접시가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다. 이 주방 너무 구식이네요. 태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벽에 울려 퍼졌다. 그녀는 타일로 된 조리대를 손톱으로 두드리며 마치 곰팡이가 핀 카페트를 만지는 것처럼 인상을 찌푸렸다. 스팀 오븐도 없고 에어프라이어도 없고 이렇게 낡은 주방에서 어떻게 건강식을 만들라는 거예요. 여보, 여기 좀 봐요. 준호는 식탁에 비스듬히 기대어 앉아 휴대폰을 게으르게 스크롤하며 말했다. 엄마, 아침 좀 차려주실래요? 태희가 요즘 입덧 때문에 입맛이 까다로워요. 나는 어젯밤 주방 카운터 위에 그대로 놓여있는 캐서롤을 바라보았다. 내가 정성껏 준비했던 생일 저녁이 마치 아무 가치도 없는 음식 찌꺼기처럼 무시당한 채 남아있었다. 어제 내가 만든 음식엔 손도 안 댔더라. 나는 무표정한 목소리로 말했다. 준호는 아무런 죄책감 없이 어깨를 으쓱했다. 태희가 냄새가 너무 강하다고 했어요. 임신 중이라 냄새에 민감하거든요. 태희는 곧바로 끼어들었다. 맞아요. 집안 전체가 기름 냄새로 가득 차서 속이 다 뒤집어질 뻔했어요. 솔직히 배달음식 시키는 게 더 나았을 것 같아요. 나는 차가운 음식들을 조용히 모아 쓰레기통에 버리려고 했다. 하지만 쓰레기통을 열었을 때 내 손이 멈췄다. 거기엔 내가 2시간 동안 정성껏 끓였던 버섯 수프가 그대로 버려져 있었다. 그릇 안에는 아직 숟가락이 꽂혀 있었다. 나는 도자기 그릇을 들고 손가락에 힘을 주었다. 손마디가 하얗게 변할 정도로. 너희 둘이 이 집에 머무는 건 임시일 뿐이야. 결국 입을 열었다. 내 목소리는 고요했다. 너무 고요해서 얼음 폭풍 전의 정적 같았다. 이 집은 호텔이 아니고 산후조리원이 더더욱 아니야. 준호는 얼굴을 찌푸렸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태희가 제 아이를 임신했잖아요. 조금만 더 협조해 주시면 안 돼요? 어차피 이 집도 결국 제 거잖아요.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그 아이는 내 아이지. 내 아이가 아니야. 난 65살이야. 내 부모도, 내 가사도우미도, 내 비상대책도 아니야. 엄마, 예전엔 안 그랬잖아요. 준호는 목소리를 높이며 소리쳤다. 엄마는 나를 사랑했잖아요. 대체 왜 이렇게 차가워진 거예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나는 거에 웃음이 나올 뻔했다. 그 말은 맞았다. 나는 그를 사랑했었다. 너무 많이. 어쩌면 그 사랑이 영원히 당연한 것이라 착각하게 만들 정도로. 차갑다고. 나는 완전히 몸을 돌려 그를 마주보고 한 단어 한 단어를 또렷이 발음하며 말했다. 차갑다는 건 말이야. 내 엄마 생일날 임신한 낯선 여자를 데려와서 엄마를 살아있는 하인처럼 대하고 엄마가 거절하니까 요양원에 보내겠다고 협박하는 거야. 준호의 입술이 떨렸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침묵을 깬 건 태희였다. 준호씨, 그녀랑 말다툼하지 마요. 도와주기 싫으면 그냥 사람을 고용하면 되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대접받으면서 살 필요도 없고요. 그러더니 준호를 쿡 찌르며 의미심장한 목소리로 덧붙였다. 준호 씨가 그러지 않았어요. 어머님이 아직 저축해둔 돈이 좀 있다고. 우리 투자금도 부족하잖아요. 정말 준호 씨를 생각한다면 도와주고 싶지 않겠어요. 나는 태의 눈을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그녀의 연습된 미소 뒤에 숨겨진 탐욕이 그대로 보였다. 그것은 내 속을 뒤틀리게 만들었다. 결국 이게 진짜 이유였군. 나는 조용히 말했다. 너희가 여기 온 이유는 나 때문이 아니라 내 돈 때문이었어. 준호의 얼굴이 굳어졌다. 태희에 대해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그냥 제안한 것뿐이에요. 그리고 엄마가 돈이 있다면 아들 하나 돕는 게 뭐가 그렇게 잘못이에요. 그럼 나도 제안 하나 하지. 나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너희 둘은 이 집에서 나가야 해. 이 집은 더 이상 너희를 환영하지 않아. 순간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준호는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다. 진심이에요. 우리를 내쫓겠다고. 나는 그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토록 당당하고 그토록 당연하다는 듯한 표정을. 내가 그런 권리도 없다고 생각하니. 준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다. 엄마는 늙었어요. 제가 엄마의 유일한 아들이에요. 엄마가 걷지도 못할 정도로 약해지면 누가 엄마를 돌볼 것 같아요. 돈이 엄마를 곁에서 지켜줄 것 같아요. 태희는 준호의 말에 용기를 얻은 듯 비웃으며 덧붙였다. 맞아요. 만약 누군가 나가야 한다면 그건 어머님이겠죠. 준호 씨랑 저는 어디도 안 갈 거예요. 그리고 돈이나 재산 같은 건 여기 그대로 남아야 해요. 원래 이 집에 속한 것들이니까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둘을 바라보며 조용히 서 있었다. 내 안에서 쓴웃음이 차올랐다. 그들은 이 집이 누구의 집인지 완전히 잊어버린 듯했다. 그 순간 내 안에서 뭔가가 완전히 변했다. 아들에 대한 마지막 희망이 마치 꺼져가는 촛불처럼 사라졌다. 그리고 나는 확신했다. 이번에는 절대 물러서지 않을 거라고. 이제 나는 더 이상 누구를 위해 살지 않을 것이다. 오직 나 자신을 위해 살겠다고. 이틀이 지났다. 이 집은 더 이상 내 집처럼 느껴지지 않았다. 태희는 거실을 차지해 핑크색 리본, 만화 캐릭터 쿠션, 반짝이는 풍선 글씨로 꾸며놓았다. 마치 온 집을 자기만의 육아 공간으로 만들려는 것 같았다. 커피 한 잔을 조용히 즐길 수 있는 곳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심지어 주방도 그녀의 차지가 되어버렸다. 그녀는 내 악통, 차통, 그리고 레시피 바인더를 잡동사니 취급하며 창고로 치워버리고 자신의 방식대로 찬장을 재배치했다. 한편 준호는 서재에 틀어박혀 스트레스에 찬 목소리로 전화 통화를 이어갔다. 그의 새로운 사업은 잘 풀리지 않는 듯했다. 여러 번 그는 상대방에게 자금 흐름이 좋지 않다고 불평하는 소리를 내게 들켰다. 그들은 마치 그날 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내 생일에 대해 다시는 언급하지 않았다. 나는 이미 마음을 단단히 다잡았다고 생각했지만 여전히 나를 놀라게 하는 순간들이 있었다. 그날 오후 정원에서 장미를 다듬고 주방으로 들어갔을 때였다. 태희가 내 고급 도자기 세트를 종이 상자에 담고 있는 모습을 발견했다. 이런 건 너무 구식이에요. 태희는 코를 찡그리며 중얼거렸다. 좀 더 현대적인 걸로 바꿀 거예요. 준호 씨도 엄마가 신경 안 쓸 거라고 했어요. 그 세트는 내 어머니께서 물려주신 거야. 나는 문가에 서서 조용히 말했다. 태희는 뒤를 돌아보며 짜증난 얼굴로 대꾸했다. 그분은 이미 돌아가셨잖아요. 과거에만 매달려 살 순 없잖아요. 여긴 내 집이야.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내 집이 아니고 내가 결정할 일도 아니야. 태희는 비웃으며 입술을 깨물더니 쏘아붙였다. 엄마는 이 집이 진짜 자기 거라고 생각하시나 본데 솔직히 말해서 이 집도 곧 준호 씨 거 아니에요. 나는 미소를 지었다. 흔들림 없이 차분하게. 준호가 이 집을 가질 거라고 그렇게 확신하니. 그 말에 태희는 잠시 멈칫했지만 곧 아무 말 없이 상자를 놔두고 자리를 떠났다. 도자기는 반쯤 담긴 채 마치 쓰레기처럼 버려져 있었다.
나는 천천히 몸을 낮춰 하나씩 그릇을 꺼내 찬장에 다시 넣었다. 조심스럽게 한 조각씩. 그것은 작은 저항의 행위 같았다. 내가 조금이라도 더 이 집을 지키고 있다는 느낌.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혼자서는 이 모든 걸 감당할 수 없다는 걸. 그날 저녁 나는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았던 번호를 눌렀다. 여보세요. 따뜻하고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마르타였다. 이 집을 수년간 함께 돌봐줬던 그녀. 준호는 작년에 내 허락도 없이 그녀를 해고했다. 엄마 혼자 사는데 굳이 가정부를 둘 필요가 없잖아요 라는 이유였다. 마르타야, 나야. 나는 작게 말했다. 잠시 놀란 침묵이 흐른 뒤 그녀의 목소리가 감정으로 가득 찼다. 아이고, 사모님. 무사하셨다니 정말 다행이에요. 매일 기도했어요. 그냥 찾아가야 하나 고민도 했고요. 난 괜찮아. 목이 메며 말했다. 하지만 내가 다시 와줬으면 좋겠어. 그녀는 그날 오후 바로 도착했다. 예전처럼 현관문을 열고 들어와 코트를 벗더니 주방으로 향했다. 이게 뭐예요? 냉장고에 배달음식 용기만 가득하잖아요. 사모님, 이런 걸로 끼니를 때우신 거예요. 나도 요리는 할 수 있어. 나는 지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하지만 이제 주방이 더는 내 것이 아닌 것 같아. 마르타는 잠시 멈추더니 거실 쪽을 힐끗 보았다. 저 여자 때문이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제가 항상 말했잖아요. 도련님은 사람 보는 눈이 없다고. 그런데 이번엔 정말 심하네요. 사모님까지 괴롭히다니. 마르타는 단호하게 말했다. 이런 건 절대 못 참아요. 그때 테이가 계단을 내려왔다. 마르타를 보자 그녀의 얼굴이 불쾌함으로 일그러졌다. 준호 씨, 엄마가 또 사람을 고용했어요. 우리 비용 줄이기로 했잖아요. 마르타는 꼿꼿이 서서 테이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나는 이 집 주인에게 고용된 사람이야. 당신이 아니라. 테이는 비웃으며 소파로 가서 털썩 앉았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적대감이 가득했다. 그날 저녁 마르타는 내가 가장 좋아하는 소고기 스튜와 채소 수프를 만들어 주었다. 나는 천천히 음식을 먹었다. 한 입 한 입이 마치 흩어진 내 자신을 다시 깨매는 것처럼 느껴졌다. 준호가 집에 들어왔을 때 음식 냄새가 그를 맞이했다. 그는 냄새를 맡으며 미소를 지었다. 오늘은 냄새가 좋네요. 마르타가 주방에서 냄비를 든 채 나타났다. 도련님, 이거 어릴 때 좋아하시던 음식이에요. 기억나세요? 준호의 미소가 희미해졌다. 그의 얼굴은 불편함으로 굳어졌다.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그는 찡그리며 물었다. 제가 은퇴하라고 말했잖아요. 내가 그녀를 다시 불렀어. 나는 차분히 말했다. 엄마. 준호는 한숨을 쉬며 간자놀이를 문질렀다. 또 고집 부리시는 거예요. 엄마, 테이를 싫어하는 건 알겠지만 그녀는 엄마의 손주를 임신 중이에요. 조금만 더 이해해 주시면 안 돼요? 예. 나는 부드럽게 웃음을 터뜨렸다. 내가 마르타를 다시 부른 이유가 테이를 싫어해서라고 생각하니. 나는 식탁을 가리켰다. 여긴 집이야. 임대 아파트도 임시 거처도 아니야. 내가 이 집에서 나와 관련된 모든 걸 지울 순 없어. 엄마, 지금 엄마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아세요? 우리 가족이 될 기회를 망치고 있다고. 이게 내가 말하는 가족이라면. 나는 평온하게 말했다. 난 차라리 혼자가 낫겠다. 준호는 포크를 탁자 위에 세게 내려놓으며 소리를 질렀다. 좋아, 혼자 잘 살아봐요. 하지만 나중에 늙고 힘없어져서 아무도 돌봐줄 사람이 없을 때 그때 후회하지나 마세요. 나는 그의 분노 어린 시선을 똑바로 응시했다. 흔들림 없이. 차라리 맑은 눈으로 혼자 사는 게 낫지 눈 가리고 이용당하며 사는 것보다는. 그 순간 우리 사이에 무언가가 확실히 변했다는 걸 느꼈다. 우리가 한때 가졌던 유대감, 어머니와 아들 사이의 환상은 둘 다 넘을 수 없는 선을 넘어버렸다. 나는 더 이상 그가 나를 이해하길 바라지 않았다. 그가 변할 거란 기대도 하지 않았다.
이제 내가 원하는 건 오직 남은 삶을 내 존엄성을 지키며 사는 것뿐이었다. 주방 창밖의 하늘은 여전히 어두웠다. 나는 식탁에서 두 번째 커피를 다 마셨다. 마르타는 주방에서 조용히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녀는 많은 질문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럴 필요가 없었다. 그녀의 눈은 이미 모든 것을 보고 있었다. 내 옆에는 두꺼운 서류 뭉치가 놓여 있었고 마르타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사모님, 정말 이 결정을 내리신 건가요? 나는 작게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철을 조심스럽게 닫았다. 이것은 감정적인 충동이 아니었다. 오랜 시간에 걸쳐 내린 결정이었다. 수년간 준호의 반항과 냉대는 마치 작은 칼날처럼 나를 찔렀다. 하지만 나는 계속 변명했다. 그가 길을 잃었을 뿐이라고, 언젠가는 달라질 거라고. 결국 나는 그를 키우는데 내 인생 대부분을 쏟아부었으니까. 하지만 이제는 인정할 수 있었다. 내가 집이라 불렀던 이곳은 더 이상 내 것이 아니었다. 스카이브 의랑원의 전환팀이 내일 아침 10시에 도착할 거야. 나는 나지막이 말했다.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었으면 좋겠어. 마르타는 스토브 앞에서 손을 멈추고 눈시울을 붉혔다. 사모님, 이 집에서 평생을 사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작별할 때가 된 거야. 나는 대답했다. 그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악통을 정리하는 대로 돌아갔다. 아침 9시, 준호는 피곤한 얼굴로 거실로 들어왔다. 눈 밑은 검게 그늘졌고 그는 태의 보온병을 마치 납덩이처럼 들고 있었다. 주방으로 들어오며 마르타에게 건성으로 손을 흔들었다. 계란 샌드위치 좀 만들어줄래요? 태가 이제 당신 요리만 먹고 싶대요. 마르타는 차가운 목소리로 대꾸했다. 이틀 전엔 이 주방이 싫다고 하더니요. 준호는 얼굴을 찌푸렸지만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다. 소파에 털썩 앉아 TV를 켰다. 나는 그를 바라보았다. 한때 내 무릎에 기어오르며 동화책을 읽어달라고 졸랐던 아이. 이제는 내 집에 새들어 사는 낯선 사람처럼 느껴졌다. 준호야, 우리 얘기 좀 하자. 나는 조용히 말했다. 나중에 하면 안 돼요. 그는 나를 보지도 않고 중얼거렸다. 지금 하자. 이번엔 더 단호하게 말했다. 그는 마침내 TV를 끄고 귀찮다는 표정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엄마, 아직도 화난 거예요. 내가 말했잖아요. 태희는 그냥 솔직한 사람이라고. 있는 그대로 말하는 거라고요. 그 얘기가 아니야. 나는 서류철에서 한 장의 문서를 꺼내 식탁 위에 놓았다. 이건 스카이브 요양원 입주 계획서야. 내일 아침 난 이사해. 처음엔 별 반응이 없었다. 그는 몇 페이지를 무심히 넘겼다. 하지만 장기 거주, 24시간 컨시어지 서비스, 고급 유료 서비스 같은 문구를 보자 그의 표정이 바뀌었다. 진심이세요? 그래. 그는 잠시 조용히 있었다. 그러다 억지로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요양원도 나쁘진 않겠네요. 머리 좀 식히고 오세요. 지겨워지면 내가 다른 데 알아봐 줄게요. 나는 그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난 돌아오지 않을 거야. 그의 미소가 굳어졌다. 뭐라고? 이 집은 마르타와 나를 오랫동안 지켜준 몇몇 친구들에게 넘길 거야. 준호는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다. 뭐라고? 집을 가정부한테 준다고? 그들은 수십 년 동안 내 곁을 지켰어. 너보다 더 많이. 엄마, 미쳤어요. 난 엄마 아들이잖아요. 그리고 내가 태희와 함께 이 집과 내 저축을 내 당연한 권리인 양 요구하기 시작한 순간 넌 내 아들이 아니게 되었어. 넌 단지 혈연을 이용해 애정을 조종하려는 사람이야. 그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 손가락이 분노로 떨렸다. 요즘 엄마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나 몰래 이런 걸 다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뭘 먹어야 하고, 누구를 돌봐야 하고, 어디에 살아야 하는지 결정할 시간은 있었지만 내가 원하는 게 뭔지 물어볼 시간은 없었지. 그는 욕설을 내뱉으며 말했다. 좋아요. 집은 가지세요. 하지만 설마 돈까지 다 날리겠다는 건 아니죠. 나는 말없이 두 번째 문서를 펼쳐 커피 테이블 위에 놓았다.
이건 신탁계약서야. 오늘 아침에 서명했지. 내 모든 자산은 스카이뷰에서 내 돌봄과 의료비에 사용될 거고 남은 돈은 젊은 예술가들을 지원하는 재단에 기부될 거야. 그는 문서를 읽으며 점점 눈이 커졌다. 말도 안 돼요. 돈을 예술재단에 준다고요. 그 말도 안 되는 재단은 이제 내게 가장 중요한 걸 반영한 거야. 나는 차분히 말했다. 꿈을 쫓는 사람들에게 돈이 쓰이는 게 오로지 가져가려고만 하는 사람에게 낭비되는 것보다 낫지 않겠니? 그는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엄마가 미쳤어요. 누가 엄마 나이에 재단을 설립해요? 내가. 나는 흔들림 없이 그의 시선을 마주했다. 왜냐하면 그건 내 돈이고 그 돈을 어떻게 쓸지는 내가 결정할 일이니까. 그때 초인종이 울렸다. 마르타가 문을 열자 스카이뷰의 전환팀이 모습을 드러냈다. 깔끔한 정장을 입은 3명의 전문가가 체크리스트와 의료 서류를 들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사모님. 그들 중 한 명이 공손히 미소 지으며 말했다. 내일 이사를 위한 마지막 준비를 도와드리러 왔습니다. 준호는 창백해졌다. 이건 협박도 임시적인 것도 아니었다. 이것은 현실이었다. 내가 떠난다는 사실. 엄마, 정말 이걸 실행할 거예요. 그의 목소리는 갈라졌다. 이 집을 낯선 사람들에게 넘기고 나를 떠난다고. 나는 서류를 정리해 폴더에 넣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떠나는 건 내가 아니야. 준호야. 나는 부드럽게 말했다. 넌 이미 오래전에 나를 닫아버렸어. 이제부터 내 삶은 내 것이야. 그리고 다시는 내가 내 삶을 좌우하게 두지 않을 거야. 스카이뷰에서의 아침은 고요하고 밝았다. 발코니에 놓인 라탄 의자에 앉아 따뜻한 장미차를 마시며 호수 위로 빛나는 햇살을 바라보았다. 공기에는 몇 년 동안 맡아보지 못했던 냄새가 스며 있었다. 자루의 냄새였다. 더 이상 고함 소리도 간섭도 없었다. 누구도 나에게 뭘 요구하지 않았다. 스카이뷰 팀은 모든 것을 완벽하게 처리했다. 식단은 영양사가 설계했고 간호사는 매일 내 건강 데이터를 기록했다. 내 일정은 정원 가꾸기, 꽃꽂이 워크숍, 예술 살롱으로 가득 찼다. 마치 잊고 지냈던 내 영혼의 구석구석이 천천히 깨어나는 것 같았다. 처음으로 내 시간은 온전히 내 것이었다. 딱 한 가지 부탁이 있어. 나는 부드럽게 말했다. 언젠가 때가 되면 준호에게 금고 열쇠를 건네줘. 마르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전화를 끊고 창문 쪽으로 몸을 돌렸다. 창밖에서는 정원사가 장미를 다듬고 있었고 정자 근처에서는 몇몇 주민들이 모여 꽃꽂이 방법을 공유하고 있었다. 분수대 옆에서는 두 젊은 여성이 바이올린을 연주하고 있었고 그 음률은 성스러운 무언가처럼 공중에 퍼져갔다. 그 평화로운 세상 너머 어딘가에서 한때 나의 삶의 중심이었던 내 아들은 이제서야 진정한 상실이 무엇인지 배우기 시작하고 있었다. 그는 이제야 자신이 더 이상 나를 소유하지 못하며 나에게 아무런 권력도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하지만 이건 단지 시작일 뿐이었다. 도시는 밤의 그림자와 네온빛에 덮여 있었다. 저녁에 내린 비로 미끄러워진 거리는 헤드라이트와 상점 간판의 불빛을 반사하며 흐릿한 그림자를 만들었다. 준호는 어느 바에 깜빡거리는 간판 아래 문가에 기대어 서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스스로를 지탱할 힘조차 없는 사람처럼 보였다. 그의 손가락 사이에 낀 담배는 이미 오래전에 다 타버렸지만 그는 죄를 털지도 않았다. 그것조차 의식하지 못하는 듯했다. 그의 얼굴은 피로로 움푹 패였고 눈 밑에는 짙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담배 연기와 오래된 위스키 냄새가 깔끔하지 않은 그의 턱에 배어 있었다. 나는 더 이상 준호의 삶을 신경 쓰지 않으려 했지만 그의 이름은 여전히 내게 흘러들어왔다. 뉴스, 지인들, 그리고 듣고 싶지 않았던 소문들까지. 지난 한 달 동안 그는 모든 방법을 시도했다. 친구들에게 돈을 빌리려 애원하고 허술한 사업 아이디어를 투자자들에게 제안했으며 심지어 나에게 연락하려고도 했다. 내가 마음을 바꿀 거라 기대하며 말이다. 하지만 이제는 그가 내놓는 것을 아무도 사지 않았다. 나는 그가 의지하던 모든 재정적인 끈을 끊어버렸다.
집은 이미 이전되었고 계좌는 동결되었으며 내 이름으로 된 모든 서브 계좌 접근도 차단되었다. 그의 신용카드 자동결제도 모두 중단되었다. 대출 신청은 거절당했고 그의 전화는 아무도 받지 않았다. 심지어 테이조차도 더 이상의 인내심을 잃어가고 있었다. 준호, 대체 돈은 언제 마련할 건데? 그녀의 목소리는 한때 달콤했지만 이제는 핑계를 댈 여유조차 없는 날카로움이 묻어나왔다. 그녀는 자신이 호화로운 삶에 들어섰다고 믿었고 쉬운 삶과 잘 다듬어진 애모를 가진 남자를 상상했다. 늘 엄마가 돈을 대줄 거라 믿었던 그런 남자. 하지만 이제 그녀는 그 환상이 실시간으로 썩어가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준호는 더 이상 신뢰할 수 있는 재산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점점 더 많은 빚을 지고 더 이상 속일 사람도 없는 상태로 떨어지고 있었다. 그날 오후 나는 정원 가꾸기 워크숍을 마치고 발코니에 앉아 재단의 지원 요청서를 훑어보고 있었다. 한 가지 제안서가 눈에 띄었다. 보스턴의 한 예술 고등학교에서 에밀리 해링턴의 이름을 딴 스튜디오를 설립하고 싶다는 요청이었다. 이 스튜디오는 저소득층 가정의 젊은 예술가들을 지원하는 데 전념할 예정이었다. 나는 그 자리에서 지원금을 승인했다. 승인서에는 재단에 새로 인쇄된 편지지를 첨부했다. 그 제스처와 목적은 준호에게 수표를 건네주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의미가 있었다. 저녁 식사 직전 마르타의 영상통화가 걸려왔다. 그녀는 앳집 밖에 서 있었고 얼굴은 굳어 있었다. 사모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녀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준호가 상태가 좋지 않아요. 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에게 계속 말할 기회를 주었다. 그가 여러 대출을 거절당했어요. 예전 친구들조차 그의 전화를 받지 않는다고 해요. 소문에 따르면 몇몇 카지노에 드나들었고 이미 상당한 빚을 졌다는 말도 있어요. 나는 아무 말 없이 찻잔을 내려놓았다. 놀랍지는 않았다. 어머니의 사랑을 흥정의 도구로 사용하기로 결심한 순간 그는 이미 모든 것을 잃기 시작했다. 며칠 전엔 한 사설 클럽에서 그를 봤다는 이야기도 들었어요. 큰 돈을 잃었고 집을 담보로 쓰려 했지만 그 집이 자기 이름으로 되어 있지 않다는 걸 뒤늦게 알았대요. 그 자리에서 거의 폭발할 뻔했다고 해요. 나는 잠시 눈을 감고 천천히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나는 충분히 했어. 나는 조용히 말했다. 그가 여전히 자신이 무엇을 잃었는지 보지 못한다면 아무도 그를 구할 수 없어.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러다 마르타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사모님, 준호를 다시 만날 계획이 있으신가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발코니 너머 호수의 잔잔한 물을 바라보았다. 언젠가 그날이 올 거라는 걸 알고 있었다. 어머니와 아들이 마지막으로 만나는 날. 하지만 그것은 재해가 아니라 영원한 작별이 될 것이었다. 그날 준호가 스카이뷰의 정문에 나타났다. 나는 재단의 연례 보고서를 작성하던 중이었다. 간호사가 문을 조심스레 두드리며 말했다. 사모님, 한 남자가 접수처에 와 있습니다. 자신이 가족이라고 하네요. 나는 펜을 내려놓고 서두르지 않고 물었다. 그가 어떻게 생겼나요? 간호사는 잠시 망설이더니 조용히 대답했다. 피곤해 보이고 좀 초라해 보입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코트를 걸치고 입구로 향했다. 멀리서 그를 보았다. 수국이 막 피어나기 시작한 정원길 옆에 서 있었다. 그는 한때 자신을 그렇게도 자랑스럽게 꾸미던 사람의 껍데기처럼 보였다. 옷은 구겨지고 얼룩져 있었고 머리는 헝클어졌으며 얼굴은 거친 수염으로 덮여 있었다. 한때 그의 눈에 빛나던 자부심은 사라지고 없었다. 우리는 몇 초간 서로의 눈을 마주쳤다. 그의 첫 마디는 안녕하세요도 엄마를 보러 왔어요도 아니었다. 엄마가 이겼어요. 나는 계단 위에 서서 그를 내려다보았다. 한때 내 아들이었던 남자. 이제는 도망칠 길이 없는 소년처럼 보였다. 준호야. 나는 조용히 말했다. 이건 경쟁이 아니었어. 내가 너를 이길 필요도 없었고. 그는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다. 난 이제 아무것도 없어요. 테이도 떠났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말은 내게 아무런 감정을 일으키지 않았다. 뭘 원하니? 내가 물었다. 그는 입을 열었다가 말을 잇지 못했다. 결국 고개를 떨구며 중얼거렸다. 내가 정말 잘못했어요. 나는 한숨을 쉬었다. 그의 잘못했어요는 어린 시절 깨진 화병 앞에서 울먹이며 중얼거리던 말보다도 공허했다. 이번엔 후회가 아니라 단지 길을 잃은 상태였다. 이제 머물 곳도 없어요. 그는 거에 속삭이듯 말했다. 정말 저를 이렇게 내버려 두실 거예요. 나는 한참 동안 침묵했다. 나는 너를 버리는 게 아니야, 준호야. 내가 스스로 책임질 기회를 주는 거야. 그는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 무엇인가가 스쳤다. 분노인지 슬픔인지 알 수 없었다. 엄마는 원래 이러지 않았어요. 맞아. 나는 말했다. 나는 원래 내가 원하는 모든 걸 내어주던 엄마였지. 내 존엄성까지도. 하지만 그 여자는 더 이상 여기 살지 않아. 나는 돌아서서 집 안으로 걸어갔다. 문이 조용히 닫혔다. 문 너머에 그가 여전히 서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하지만 그는 한 번도 나를 부르지 않았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창밖에서 호수가 잔잔히 출렁이는 소리를 들었다. 나는 그가 아기였을 때를 떠올렸다. 내 품에 안가 옹알거리며 말을 배우려던 모습. 그때 나는 내가 그를 충분히 사랑하면 그가 책임감 있고 따뜻한 사람으로 자랄 거라고 믿었다. 하지만 나는 틀렸다. 진정한 성장은 누군가의 품에 안겨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스스로 일어서는 법을 배우는 데서 시작된다. 나는 그를 놓아주었다. 그리고 그는 긴 길을 걸어가야 할 것이다. 하지만 나에게는 아직 해야 할 일이 많았다. 돕고 싶은 사람들, 써내려가야 할 삶의 새로운 장들. 인생의 이 시점에서 다시 시작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지만 인생이란 원래 그런 법이다. 진정으로 나에게 속한 장들은 내가 이미 이야기가 끝났다고 믿었을 때 시작되곤 한다. 스카이뷰의 봄은 아름다웠다. 정원의 튤립이 막 흙을 뚫고 올라오기 시작했고 잔디밭에는 보랏빛 제비꽃들이 점점이 흩어져 있었다. 마치 풀밭 위에 조용히 흩어진 꿈처럼. 마르타의 메시지를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눈가가 촉촉해졌다. 그제야 깨달았다. 내가 잃었다고 생각했던 것은 사실 잃어버린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단지 다른 형태로 변했을 뿐이었다. 며칠 뒤 준호에게서 손편지가 도착했다. 글씨는 삐뚤빼뚤하고 떨리는 듯했지만 나는 한눈에 그의 글씨임을 알아볼 수 있었다. 그는 내가 마지막으로 남긴 편지를 이제야 읽었다고 했다.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깊이 실패했는지, 얼마나 많은 것을 망쳤는지 이제야 진심으로 깨달았다고 했다. 그는 이제 도시 외곽의 저소득층 아파트로 이사했으며 창구 직원으로 일하기 시작했다고 했다. 도박을 끊으려고 노력 중이라고도 했다. 그는 이 모든 것이 자신이 자초한 삶이며 용서를 기대하지는 않는다고 했다. 하지만 언젠가, 정말 언젠가 바뀐 모습으로 내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무언가를 요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단지 진실된 모습으로 다시 나를 마주하기 위해서라고 했다. 나는 답장을 쓰지 않았다. 대신 그 편지를 조심스럽게 서랍에 넣었다. 에밀리의 그림 바로 옆에. 언젠가 그를 용서할 날이 올지도 모른다. 하지만 오늘은 아니다. 내가 여전히 화가 나서가 아니라 이제야 비로소 나 자신을 먼저 돌보는 법을 배웠기 때문이다. 오늘 아침 부드럽고 황금빛 햇살이 스카이뷰 정원의 산책로를 비추었다. 나는 혼자 걸었다. 따뜻한 바람이 불었고 어딘가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기분이었다. 마치 내 안에 무언가가 마침내 놓아졌다는 느낌. 내 이야기가 끝나지 않았음을 알고 있었다. 어쩌면 나는 인생의 절반을 타인을 위해 살아왔을지도 모른다. 돌보고, 맞춰주고, 타협하며 내가 차지할 공간을 최소화하려 했으며. 하지만 남은 반쪽은 오롯이 나만의 것이 될 것이다. 다시는 누구에게도 내 걸음을 무겁게 끌려다니게 하지 않을 것이다. 다시는 내 마음을 누군가의 세계에 맞추기 위해 작아지게 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부터 오는 모든 것은 65세 이후의 모든 날들은 찬란하게 나만의 것이 될 것이다.
한 남자가 진정으로 바닥을 치고 나서라 비로소 자신이 정상에 있을 때 곁에 있던 사람들을 돌아보게 된다. 나는 한때 내가 모든 것을 가졌다고 생각했다. 돈, 시간, 그리고 평탄한 미래. 하지만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깨달았다. 인생에는 재설정 버튼이 없다는 것을. 내 이름은 준호다. 사람들은 한때 나를 황금의 아이라고 불렀다. 부유하고 똑똑하고 연줄이 많아 성공이 보장된 사람이라고. 하지만 지금 나는 이름 외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은 남자일 뿐이다. 나는 내 이야기를 하고 싶다. 나를 변호하려는 것도 동정을 구하려는 것도 아니다. 단지 이 모든 것을 이해하고 싶어서다. 내가 어떻게 이렇게 완벽한 패를 망쳐버렸는지 하나하나 되짚어보고 싶어서다. 요즘 나는 어린 시절의 꿈을 자주 꾼다. 그때는 참 좋았다. 아니, 완벽했다. 엄마는 사과 파이를 구우며 늘 그 오래된 노래를 흥얼거리곤 했다. 달콤한 냄새가 공기 중에 떠다니며 마치 약속처럼 느껴졌다. 창밖에는 그녀의 장미 덤불이 부드러운 꽃송이를 피우고 있었고 나는 작은 의자에 앉아 첫 번째 조각이 식기를 기다리며 물었다. 엄마는 항상 나랑 있을 거지. 엄마는 미소 지으며 매번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지, 아가야. 엄마의 손은 섬세했다. 평범한 하얀 종이를 학교 과제를 위한 작은 걸작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손이었다. 아빠는 온화하고 학구적인 사람이었다. 대학 교수였고 소파에 앉아 시를 읽는 것을 좋아했다. 그는 대부분의 밤을 늦게까지 일했지만 주말마다 꼭 나를 데리고 호수로 낚시를 갔다. 준호야, 남자는 인내심을 배워야 해. 물고기를 기다릴 수 있다면 인생도 기다릴 수 있단다. 그는 말수가 적었지만 그의 눈에는 언제나 따뜻함과 안정감이 담겨 있었다. 그들은 나를 깊이 사랑했고 나 역시 아이의 마음으로 온 힘을 다해 그들을 사랑했다. 내가 감기에 걸리거나 열이 나면 엄마는 밤새 내 곁을 지켰다. 내 생일에 아빠는 장난감을 사오지 않았다. 대신 책을 주었다. 남자가 자랑스러워해야 할 것은 그의 지갑이 아니라 그의 머리야. 그때는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다. 사랑은 당연하고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것을 잃는 것이 어떤 기분인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아빠의 죽음은 예고 없이 찾아왔다. 번개처럼 날아든 심장마비였다. 그날 밤을 기억한다. 엄마가 나를 꼭 끌어안고 마치 아이처럼 흐느끼던 모습. 나도 울었다. 하지만 내가 진짜 느낀 것은 두려움이었다. 우리 위의 지붕이 금이 간 것 같은 두려움. 이제 그 지붕을 떠받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두려움. 하지만 엄마는 무너지지 않았다. 그녀는 일어섰다. 아빠의 유산을 정리하고 가족 신탁을 재구성하고 모든 세부 사항을 자신의 두 손으로 처리했다. 그리고 나는 돌봄을 받는 것에 익숙해졌다. 나는 엄마를 존경했다. 정말로. 하지만 그 존경심은 어딘가에서 다른 무언가로 뒤틀렸다. 그녀는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주었다. 옷, 장난감, 학비, 기회. 나는 한 번도 좋은 것을 가져보지 못한 적이 없었다. 그리고 내가 그녀에게 돌려준 것은 무엇이었을까? 집에 점점 더 적게 오는 아들, 방문할 때마다 점점 더 차가워지는 목소리, 그리고 실망에 실망을 더한 빚더미 같은 존재. 고등학교 때 처음으로 그들의 세계를 맛보았다. 나 같은 아이들, 부유하고 특권을 누리며 손댈 수 없는 존재들. 그들의 아버지는 도시의 절반을 부동산으로 소유했고 어머니들은 미술관을 운영하거나 패션쇼처럼 보이는 자선 행사를 열었다.